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2명이다. 누구요? 이낙연하고 강경화. 그게 어떤 의미였냐? 이낙연은 호남과 이렇게 뭉쳐서 이번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낙연이 반드시 필요한 카드였어. 그 다음에 강경화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려면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목적이야. 나는 미안한데 여러분처럼 문재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처럼 문재인한테 감동도 안 해요. 나는 문재인이 하는 모든 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는 문재인이 필요했어. 왜 필요했냐? 문재인을 이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체제. 그러면 통일이야. 나는 문재인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폐쇄 같은 문제로 되돌려지지 않는 역사. 그러려면 강경화가 필요하다. 그게 내 계산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낙연하고 강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잖아. 필요하다고. 그리고 내가 계속 문재인에 대해서 내가 문재인이라고 말은 못했어요. 선거 때 난 문재인이라고 분명히 얘기 못했어. 다만 내가 뭐라 그랬어. 내 선거법 위반에 걸릴까봐 문재인이란 얘기 못했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평화의 리더십이 수립될 거다. 내가 계속 준비했잖아. 계속 얘기했잖아. 평화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될 거다. 그게 문재인인지 나도 당선된 다음에 알았지만 문재인이 당선된 다음에 그게 평화의 지도자일 거란 그러니까 야권 경선이 딱 끝난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었고 좌우지간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강경화야. 그래서 나는 강경화는 반드시 이낙연 강경화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내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김상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느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얼굴이 다람쥐상이야. 다람쥐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바지런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혼자 달려가. 혼자 막 달려가면 이게 근데 문재인하고의 내가 궁합을 본 거야. 내가 관상가는 아니지만 문재인하고 그 김상조를 볼 때 김상조는 앞서 달려가고 문재인은 신중하게 가기 때문에 스텝이 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예. 나는 이 김상조 봐봐요. BBQ 문제 바로 오늘 임명장 받자마자 BBQ에 닭값 내리잖아. 이 사람은 굉장히 행동이 빠른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행동이 막 빠른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이야. 그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대기업에 의해서 정을 맞게 돼 있단 말이야. 도끼질을 당하게 돼 있어.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대기업의 도끼질에 의해서 문재인과 이간질이 될 수 있겠다. 나는 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걱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김상조를 꼭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그 이유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청문회를 보면서 김상조 청문회를 보면서 그 다람쥐상들이 갖고 있는 너무 빨리 가는 너무 막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구나. 다람쥐상인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안다면 그건 최고의 일꾼이거든. 내가 그 청문회를 딱 보고 나서 내가 입장을 바꿨잖아. 나는 이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하고 스텝 꼬이면 이게 문재인에게 치명상을 줄까봐 반대했다가 청문회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 다람쥐상은 최고의 일꾼이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강경화가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었어.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만 김현미하고 도종환이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이 도종환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 애들이 그러니까는 나는 다 전선으로 본 거야. 쟤네들이 어디에다가 포화를 집중할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도종환이 위험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제 환단고기를 얘기를 하니까 바로 자기는 환단고기를 비판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런 것 같다.
도종환 환단고기 얘기를 내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 자기는 환단고기 비판한다고. 그래서 내가 채팅창에서 봤지. 내가 도종환이 모르고 그랬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도요, 내가 이미 작년에 이걸 다뤘었어. 운동권들이 모르고 그쪽에 빠졌었다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도종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김현미. 마지막에 부딪히는 건 김현미일 거다. 국회의원들 중에. 왜? 4대강 때문에. 김현미가 분명히 4대강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끼들이 딱 판을 짤 때 남자 셋 여자 하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새끼들 성대결로 간다. 이거 성대결로 가기 위해서 김현미 하나에다 검증을 집중시킨 거예요, 씨발놈들이. 그래가지고 그 김현미에 대해, 근데 봐봐요. 김현미 청문회에 나온 거 김현미 문제가 아니야. 김현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야. 그럼 결국 뭐냐? 이 김현미한테 다른 사람 얘기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슨 인사의 도덕성의 문제를 김현미한테 따진 거야. 자, 그래서 김현미를 떨어뜨리려는 게 쟤네들의 작전이에요. 자, 그런데 김현미도 이게 장관은 투표하지 않아요. 장관은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김현미도 밀어붙여야 된다고 봐. 왜? 이 4대강 문제 이거 분명히 감사 제대로 하려면 수장이 김현미여야 해. 예. 그래서 나는 다음 미션을 드립니다. 김현미는 강경화랑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가 끼고 살리고 가야 돼요. 예. 솔직히 남자 셋보다 김현미가 중요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명박을 잡기 위해서, 이명박의 4대강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김현미야. 김현미가 그 야당의 여성 의원들 중에, 야당의 여성 의원들 중에 나는 솔직히 최민희 의원보다 김현미 의원을 더 신뢰해. 왜냐하면 이 상임위를 하거나 이 청문회를 할 때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야당 의원들 중에 국정조사에 아주 뛰어난 의원이 박영선이야. 가장 뛰어난 게 박영선이고 그 다음이 김현미야. 내가 볼 때 재윤경이나 이런 사람은 아직은 그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는 것 같고, 똘똘하긴 하지만 똥된장을 못 가려, 재윤경은. 근데 박영선하고 김현미는 분명한 능력자야. 그래서 이렇게 그 상대방을 확 그 공격해 들어갈 때 진짜 눈부신, 가령 뭐 진선미나 김현도 못 따라가. 진선미나 김현도 그 막 감정이 막 복받쳐서 정확하게 상대방을 그 해집고 들어가질 못해. 근데 박영선하고 김현미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야당 의원이었어.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그래서 내가 박영선하고 김현미의 능력은 인정하는 사람이야. 예. 자, 그래서 이 김현미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김현미라는 사람이 상대방을 이렇게 쪼는 능력이, 이게 뭐 진선미라든가 김현이라든가 뭐 은수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그 상대방을 압박해 들어가는 능력이, 난 이재정도 별로야. 상대방을 압박해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여성 의원들 중에서 이 김현미라는 사람을 오래전부터 지켜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4대강 문제를 이 밑에 있는 건교부 애들 싹 다 털어버릴. 그리고 이게 김현미가 국정조사를 할 때, 나 한번 찾아봐, 영상들을. 남자들을 쪼는데, 남자 사람들을 이렇게 딱 해 나갈 때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선 긴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도 모르는 여성적인 어떤 어필을 해요. 그런데 그 흥분하거나, 그 여성적 어필이라는 건 꼬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반감을 표현해. 어떤 성적 반감, 성대결적 반감을 표현해요. 막 얼굴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런데 김현미는 전혀 얼굴에 미동도 안 해. 그쵸? 그런 거 봤지? 김현미는 어떤 상대방이 남자고 자기가 여자란 느낌이 없어. 업무로 딱딱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이 등신대.
그래서 내가 김현미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표정이 없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봐봐, 손혜원은 바보 수준이고 진선미는 너무 흥분하고 은수미는 내가 국정조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머지 나는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 과연 능력 있을까? 근데 박영선에 대해서는 내가 딱 인정을 해. 근데 김현미를 딱 보면서는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야, 저 사람은 여잔데 전혀 상대방이 남자라고 그래서 어떤 반감이 없구나. 상대방이 남자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신경을 전혀 안 쓰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인물이구나. 유은혜 의원은 김현미보단 못해. 유은혜 의원도 똘똘한데 유은혜 의원은 투지가 약해. 투쟁가가 아니야. 그래서 유은혜 의원은 협상을 하고 상대방을 달래고 이런 쪽으로 그 맞는 인물이지, 그 싸워서 상대방의 목을 졸라버리는 그쪽은 아니야. 예. 내가 그 유은혜 의원을 아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유은혜 이퀄 화평. 유은혜와 함께 있으면 모든 그 반대당 의원들도 착해지고 모든 기자들도 착해지는 화평의 아이콘. 유은혜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봐. 난 사실 유은혜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했어요. 예. 이러면 또 유시민이 또 치겠네. 왜냐하면 그 유은혜는 화평의 아이콘이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면 굉장히 그 도전적이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해 보일 수가 있어. 그러면 근데 박수현이 유은혜 같은 분위기더라. 대변인 박수현이 유은혜 같은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그 남자인데 정말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화평하게 받아주는, 모든 걸 다 품어주는 듯한 느낌을 박수현이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이 유은혜거든. 여자로는 유은혜, 남자로는 박수현. 근데 그 박수현이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은혜를 꼭 넣으란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자우전 유은혜도 화평의 아이콘이고, 그 인물로 볼 때는 김현미가 무서운 사람이야. 건교부가 완전 남자들의 저기잖아. 남자들의 공간. 근데 남자 박수현, 대변인 박수현. 근데 그 남자들의 공간에 들어가서 전혀 기죽지 않고 상황을 아작낼 수 있는, 나는 그 인물은, 나는 박영선보다도 김현미라고 봐. 솔직히 그 침착함 있잖아요. 침착함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박영선은 날카로워. 그 공격력은 박영선이 우위야. 공격력에 있어서는 김현미, 박영선 중에 박영선이 우위인데, 근데 박영선은 뜨거운 칼이야. 예, 박영선은 뜨거운 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시끄럽고 막 큰 칼이야. 근데 김현미의 칼은 자객용 칼이야. 한 방에 죽이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영선이 그 뭐라 그러나, 왜 그 유럽에 그 아더왕 이야기에 보면 큰 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예.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쪼개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김현미의 칼은 그런 칼이 아니라, 예, 몸속에 숨겨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차가운 칼인데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확 베버리는 그런 자객용 칼이 나는 그 김현미가 아닐까. 그러니까는 박영선의 칼은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막 이렇게 확 반을 가르는 그런 큰 칼인데, 근데 이건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 박영선의 공격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근데 김현미의 칼에는 그렇게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 왜 지나가면서 쿡 찔러갖고 급소를 찌르는 그런 거 있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박영선은 큰 힘으로 확 해서 도끼질을 하는 그런 칼이라면, 김현미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한 방에 탁 찍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나는 김현미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 그러니 청문회에서도 전혀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의 당신과
지금의 정부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은 나는 거기서 뭘 봤냐면 거인을 봤어. 그때 이제 막 그 자유당에서 이제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김현미 의원이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비판했던 내용이야. 정말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제 비판했던 내용을 쫙 이제 막 다 읽어. 이 내용을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어. 근데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다르다는데 어쩔 거야.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끝났어. 간단 명료해. 한 방이야.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고도의 자객이야. 철저한 킬러지. 나는 김현미에게서 냉혹한 킬러를 봤어. 박영선 여장군이라면 김현미는 아주 냉혹한 킬러야.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왕이 이렇게 밖에 나갈 때 꼭 누군가 따라붙잖아. 이게 다 대부분 남자거든. 근데 그 왕이 그 야행을 나갈 때 실제로 옆에 따라붙는 남자보다 진짜는 숨어 있어. 그리고 그 숨어있는 그 보디가드가 여자라면 더 매력적이지 않겠어? 진짜 막 소설이야. 소설 쓴 거야. 재밌지? 하여간 김현미에게서 내가 느낀 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김현미가 4대강 이명박 잡을 적임자다. 왜냐하면 박영선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그 수가 보여요. 그러니까는 왜 여장군은 박영선 여장군 스타일이야? 그럼 여장군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와서 대열을 이끌고 서야 돼. 그지? 그러면 노출이 돼. 한마디로 쟤네가 어떤 수를 쓰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박영선은 그렇게 수가 읽히는 사람이라면 김현미는 수가 안 읽히는 사람이거든. 호롤단신. 아주 가볍게 소리도 안 내고 날아다니면서 다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김현미가 나는 건교부에 맞다고 생각해. 등치 큰 이 무식한 새끼들을 때려잡으려면 다른 수가 필요한 거야. 이건 뭐 남자 사실 이제 그 노동부 장관 얼굴이 건교부 장관하게 생긴 얼굴이야. 근데 이제 그런 얼굴로 이렇게 그러면 또 술 처먹고 음주운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같은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한마디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강경화와 김현미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사람들 중에서 문제되는 거는 그 안경환 얘는 확실히 잘라야 된다. 잘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 사람도 근데 아직까지 근데 나는 이 노동부 장관한테 뭘 느꼈냐면 이게 운이 좋네. 사실 문제가 먼저 터진 게 조대엽이야. 노동부 장관 후보가 조대엽인데 먼저 문제가 터진 게 음주운전이 터진 게 조대엽이야. 근데 이 조대엽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나는 어떤 스타일을 읽었냐면 이 사람은 술 좋아한다. 술 좋아하고 막 호통치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의 노동부는 사실 그 이전의 노동부하고 달라서 노동계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끌어안을 사람이 아니라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를 했어.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음주운전?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상습적일 거라고 난 생각해. 걸린 게 한 번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 조대엽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조대엽이 보니까 이마에 빛이 나더라고. 저 인간이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 딱 조대엽은 장비 같은 스타일이야. 조대엽에게서 내가 느낀 건 장비가 싸움도 잘하고 그 의리도 있으나 술 처먹다 망한 사람이잖아. 조대엽에게서 내가 느끼는 건 장비 스타일이야. 이건 관리를 잘해야 돼. 딱 맞지?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딱 그 조대엽이 마음에 안 드는데 조대엽 이마에서 빛이 나는 거야. 반짝. 저건 뭐지?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안경환이야. 안경환이가 너무나 극심한 스타일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조대엽의 음주운전 그래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뭐. 에이 뭐 기숙사로 여자를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뭐 도장 빼가지고 가짜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뭐 그까짓 거 뭐 음주운전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물론 나는 아직 조대엽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조대엽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장비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 장비는 이제 유비하고 만났잖아요. 예. 장비가 망한 이유를 나는 유비라고 봐. 내가 이제 삼국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장비와 관운장이 유비를 만나서 유비 때문에 죽었다. 나는 제갈공명도 만약에 제갈공명과 관운장과 장비가 조조의 사람이었다라면 그 조조의 나라가 1000년은 갔을 거다 라고 난 생각했어. 근데 얘네들이 유비를 따랐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려고 유비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죽음을 선택한 거야. 유비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유비가 자기들을 제일 먼저 알아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유비랑 같이 간 거야. 그리고 이 제갈량도 딱 판 벌려보니까 유비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거절했다가 끝까지 와서 고개 숙이는 그 모습에 이 제갈공명이 유비를 따라 나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결국 장비는 유비 때문에 죽은 거야. 관운장도 유비 때문에 죽은 거고 제갈공명도 유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야. 문재인이 유비냐? 나는 문재인 유비라고 생각 안 해. 예. 나는 문재인이 유비라고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유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유교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유비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볼 때 문재인은 유비가 아니야. 유비처럼 무능력하지 않아. 판단이 굉장히 빨라. 판단이 굉장히 빨라. 그런데 조조도 아니야. 문재인은 조조도 아니에요. 조조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 누구에게나, 물론 이제 인사에 있어서는 이 문재인한테 조조 같은 기운이 보여. 예를 들어 자기 사람을 꼬셔야 된다. 그럴 때 계속 가서 이렇게 숙이잖아. 그래서 끌어들이잖아. 가령 누구니? 그 할아버지.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던 별알배라고 그랬던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세워가지고 상황을 넘어가. 그런 면에서 보면 조조의 기운이 보여. 김종인. 지난 총선 망할 뻔한 선거를 김종인 데려다 놓고 위기를 극복했잖아. 그치? 나는 손권에 대해서는 잘 이미지가 없거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손권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해. 이 손권은 욕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나는 손권은 욕심이 많았고, 조조는 권력을 위해 물불을 안 가렸다라고 난 생각해. 예. 근데 문재인은 그렇지가 않아. 예. 그니까, 봐봐. 그니까 이제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조조와 손권이라는 그 셋, 누구도 아니야.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아니, 유방하고도 달라. 유방하고도 달라. 전혀. 이런 말 하면 자존심 상하지만, 유비처럼 부드럽고, 조조처럼 인맥을 알아보면서, 그러면서 손권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세종대왕하고도 달라. 내가 볼 때 문재인은 지금 유비처럼 부드럽고 조조처럼 사람을 꼬시면서 손권처럼 빨리 사태 파악을 한다. 내가 너무 씨발 이거 문비어천 건가? 내가 볼 땐 셋의 장점을 셋의 장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도리어 나는 문재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정도전을 생각해. 나는 문재인하고 제일 가까운 게 정도전이 아닐까. 드라마에 나오는 정도전 말고 진짜 정도전. 정말 이 육두품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하고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가져서 그 고려 왕실에 개혁안을 냈다가 잘리고 수십 년 동안 그 호남의 농촌에 가서 그 유배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이 정도전은 백성을 완전히 이해했어.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야. 그게 정도전이야. 육두품이 아니라 그 누구지? 향리. 그러니까 정도전이 향리 출신이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절대 귀족이 될 수 없었던 중인. 그게 이제 그 향리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신라의 육두품이 그 고려의 향리랑 똑같아. 그래서 그 고려의 향리들이 신진 사대부가 된 거야. 고려의 향리들이 누구냐 하면 실제로 이제 그 고려의 지배 세력의 행정 실무를 담당해줬던 게 향리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향리들이 그 책을 실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귀족보다 공부를 많이 한 거야. 그래갖고 이 향리들이 실력을 갖추었으나 정권에 나가서 권력을 잡지 못해.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이 정도전이고, 그들이 이제 새롭게 선비 출신의 새로운 세력, 그래서 나온 게 신진사대부야. 고려 말에. 향리 출신. 좌우지간 정도전은 600년 조선의 틀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외란을 2번이나 크게 당한 조선이 600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정도전이 맨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 그것을 세종이 자기 아버지가 무너뜨린 기틀을 세종이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세조가 무너뜨린 걸 성종이 세워서 그 정도전과 세종과 성종이 셋이서 그 세운 기틀이 그 600년을 간 거야. 그리고 조선 후기에 나타난 그 영조와 정조가 다시 이 조선의 기틀을 세웠던 거죠. 이성계는 바지사장이고, 이성계는 그냥 바지사장이야. 여러분이 이성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에서 이성계를 미화한 게 그게 박정희야. 군부 쿠데타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미화하려고 이성계하고 왕건을 너무 이렇게 미화했는데, 이성계는 원래 바지사장이에요. 아무 생각 없었어. 이성계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최영을 잡기 위해서야. 그때 고려의 권력의 핵심이 최영이었거든. 귀족 출신 무권을 최영이 잡고 있었고, 그 최영의 무권을 무너뜨리려면 그 정도의 전투력이 있는 무력이 필요했어. 신흥 무인 세력이. 거기에 이성계가 있었고, 이성계는 그 고려 안에 자기 세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 세력이 없는 이성계라는 바지사장을 세워서 얘를 살살 꼬셔갖고 얘를 간판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조선의 임금은 간판이다. 그걸 상징하는 게 이성계야.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실무를 자기가 조절했던 게 이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이 무서운 사람이야. 재상의 나라. 그 공화정. 600년 공화정을 세운 게 정도전이야. 그래서 정도전이 무서운 사람이거든.
이 정도전은 오랜 기간 야인으로 살면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거든. 나는 문재인에게서 정도전 같은 느낌을 받아. 정도전 같은 느낌. 내가 이 안경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아리까리한 거야 지금. 내가 어제 혹시 안경환이 버리는 카드?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시간을 되돌려보자. 2006년 청와대에 문재인은 있었어. 그리고 그 심사 과정에서 안경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지? 강경화의 임명을 이미 공지해 놓은 상태에서 안경환이란 폭탄을 왜 던진 거지? 협치 하나는 반드시 자른다고 야당이 계속 외치고 있는데 안경환을 던져. 그리고 3일 동안 모든 게 다 드러나. 그리고 청와대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소설이야.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일부러? 에이, 그럴 리가. 자, 꼬였어. 너무 놀래가지고. 어저께 내가 그 얘기 했지? 설마 버리는 수? 그니까 가장 끔찍한, 가장 문제 많은, 이 사람보다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사람을 던져서 모두의 눈을 뒤집어 놓고 자, 이제 우리가 아닐 거야. 자, 여러분 제가요 나 지금 머리가 팍 돌아가면 씨발 진짜야. 그게 내가 어저께 뜬금없이 분명 그 얘기를 하잖아. 이거 설마 버리는 카드? 나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야 지금. 나 이거 지금 아닐 거야. 에이, 그렇게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신부님 같이 생긴 얼굴로 설마. 에이. 자, 여러분 제가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릴렉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 전할게요. 제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 이야기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청년 우군화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청년 우군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 우군화의 역사를 알았어. 내가 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청년 우군화에 대해서. 근데 내가 뭘 깨달았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소위 일베라고 얘기되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우리 때랑 다르게 저렇게 우경화돼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그 왜 얘네들이 20대가 왜 이렇게 우경화돼 있을까? 그 원인이 군대예요.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군대에서 완전히 세뇌를 해. 군대에서 철저히 세뇌를 해가지고 그 너희들이 군대에 와서 개고생하는 건 이게 다 빨갱이 새끼들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 나가면 빨갱이 새끼들이 퍼져 있다. 걔네들이 진보 좌파의 얼굴을 쓰고 그리고 지금 너 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무지막지한 완전군장을 하고 개고생을 할 때 그때 그 진보 세력에 대한 처절한 그 미움을 심는 거야. 내가 볼 때 이거 심리전이야. 자, 어때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가장 힘들 때 빨갱이 새끼들에 대한 세뇌를 하면서 그 빨갱이들이 밖에 나가면 진보 좌파 새끼들이다. 그 빨갱이들을 돕는 게 저 진보 좌파들이니까 저 새끼들을 무찔러야 된다.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 맞죠? 지난 10년 동안 군대 생활한 사람들 그걸 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웃기는 거 뭐야? 지금 이 얘기도요. 지금 막 떠오른 거야. 군대 때문이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 군대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꼭 가본 사람 같잖아. 그죠? 내가 군대 가본 사람 같지? 안 가봤거든? 방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어저께까지는 군대에서 애들이 변하는구나라고만 알았어. 근데 지금 아주 리얼하게 그 군대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그 세뇌 당하는가를 너무 지금 리얼하게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역사적인 거야. 언제부터?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가장 가난한 노비들 중에 도망친 노비나, 노비는 이미 없지만, 머슴들 중에 불만이 가득 있는 주인집 딸을 사랑하는 그런 머슴들을 꼬셔가지고 앞잡이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일제강점기 때 동네 머슴이 자기 주인을 사랑했는데 주인집 딸을 좋아했는데 그 주인집 딸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놈이 일본 놈 앞잡이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놈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주인집 아가씨를 차지하는 걸 보고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았대. 근데 공산당이 들어온 거야.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한 거야. 어떤 젊은 공산당이 자기가 그 좋아했던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양반 반동이라고 부잣집이라고 그 아버지를 그 아우지탕방에 보내고 그 여자를 차지하는 걸 우리 아버지가 봤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일사후퇴 때 내려와 버린 거야. 그래서 빨갱이나 앞잡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 토지 10권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그 부분을 내가 10권 이후는 안 읽어가지고 10권까지만 봤거든. 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자, 그래서 일제 때 앞잡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가장 사회적으로 줄 쓸 게 없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한마디로 흙수저 중에 탐욕스러운, 눈이 뒤집어진 아주 간절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주면서 앞잡이를 시켰다는 거야. 너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일본 놈 앞잡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서북청년단, 이승만이 서북청년단을 누구를 시켰냐. 북한에서 이주해 와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 젊은이들한테 서북청년단을 꾸리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민주세력을 잡은 거야.
사건에 가서 그 젊은 여자들을 착취했던 애들이 저기 북한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젊은이들을 시켜서 그 짓을 시킨 거예요. 이 역사가 끝이 아니야. 박정희 때 월남군 파병을 했을 때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가난한 농촌의 아들들한테 니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군대 가서 돈 버는 거다. 그래서 그들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무지막지한 살인병기를 만들고 베트남의 여자들을 짓밟게 했잖아. 양민을 학살시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전두환이 5.18 광주를 짓밟았던 특공대. 그들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잖아. 그 양민을 학살시키라고. 그들은 탐욕이 없었어. 그 차이가 뭐냐면 그 화려한 휴가로 내려갔던 특공대원은 협조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때 화려한 휴가로 내려갔던 사람들한테 약을 먹였다는 얘기가 있어. 약 냄새가 났다. 기억나요? 약간 찌린내가 났다는 얘기가 있어. 그 당시에 막 그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 특공대원들한테 찌린내가 났대. 근데 그 찌린내가 그게 그 히로뽕하는 사람들, 히로뽕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한테 난 냄새래.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호남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 그 군인들한테서 약물 냄새가 났다고. 찌린내가 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아니야, 땀 냄새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 사람이 그렇게 죽일 수가 없었어.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니까 사실 총 한 번 쏘면 끝인데 그 짓이겨 놓은 거 봐봐. 완전히 얼굴 형태를 두개골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때 짓이겨 놓는다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돌변시키려면, 근데 그게 베트남에서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무슨 약을 탔다. 그 군대에 약 탄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도 그 양민을 학살할 때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 한국군이 가장 잔인했대. 그 얘기 맞죠? 그 얘기 그거 무슨 그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 참전 용사들 그 사람들한테 가장 잔인한 그걸 시키기 위해서 그 마약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무슨 다큐인가 나왔지, 그지? 다큐인가 무슨 자료에서 봤어. 플래툰에 나온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막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본인이 월남전 참전 용사이거나 아니면 광주 5.18 특공대였거나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서북청년단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진 않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거나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아마 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거나 그 광주 특공대원들이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이 시대의 일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냐 하면 그들도 모두 희생자였다. 그들도 모두 피해자예요. 1%의 권력이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짐승 같은 괴물 같은 권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아서 괴물로 만들었던 그들이 바로 일본놈 앞잡이였고 서북청년단이었고 그리고 이 베트남 참전용사였고 그리고 광주로 보내진 그 특공대원들이 아니었을까. 그들도 모두 역사의 희생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본놈 앞잡이를 잡아야 된다. 혹은 서북청년단을 잡아야 된다. 그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이 시대의 일베 청년들, 나는 그들도 이 못돼 먹은 이 정말 이 잔인한 권력이 그 청년들, 그 순수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증오심으로,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세뇌시켜서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서 내놓은 거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도 모르면서 종북 좌파가 빨갱이구나 라고 그냥 막 욕을 쓰게 되는 그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시대의 일베들에게 또라이 새끼들, 꼴통 새끼들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어쩌면요 서북청년단, 그들은 자신들의 서북청년단의 과거를 숨기고 살고 싶을 거야. 그죠? 베트남 참전용사, 그들도 자신들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다라는 거 얘기 안 하잖아. 그죠? 또 나는 가장 불쌍한 게 그 광주의 특공대원들이야. 그들이 얼마나 그 시절에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나는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 청년 우군화의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이 청년 우군화의 역사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